이순신 장군이 1592년 음력 7월 8일, 양력 8월 14일 한산도 부근에서 일본의脇坂康治 함대를 물리친 한산 대첩을 다룬 영화 한산용의 출연에 관한 영상입니다. 박해일 배우가 장혜준 형사가 아닌 이순신 장군 역을 맡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임진왜란 기간 중에 기록한 난중일기는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기의 내용과 시대 배경이 세계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어 지난 2013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590년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豊臣秀吉 는 침략 야욕을 부려 1592년 음력 4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조선을 침략합니다. 부산 진성의 정발 장군이 군인과 민간인들을 모두 성안으로 피신시키며 결사항전했지만 모두 전사했습니다. 이틀 후 벌어진 동래성 전투에서는 송상현 장군이 군민과 함께 모두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송상현 장군은 항복을 거부했고 민간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장을 던지며 마지막까지 저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이 점령된 후 신립 장군이 조선의 정예부대 16,000명을 이끌고 충주 탕금대에서 왜군과 결전을 벌였지만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선조는 신립 장군의 패전 소식을 듣고 한양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임진왜란 발생 21일 후 1차 출정에 나섭니다. 음력 5월 7일 옥포에서 임진왜란 최초 승전을 기록합니다. 같은 날 오후 마산 근처 하포에 있던 외선 5척을 격침시키고 다음날 적진포에 있던 외선 13척을 격침시켜 1차 출정 3전 3승을 기록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차 출정을 마치고 음력 5월 8일 여수로 복귀합니다. 1차 출정을 마친 20일 뒤 2차 출정에 나섭니다. 2차 출정 후 하루 뒤인 음력 5월 29일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사용하고 외선 사천해전 4일 뒤 당포에서 외선 21척을 격침시키고 다시 3일 뒤 음력 6월 5일 당항포에서 외선 26척을 격침시켰습니다. 당항포해전과 관련해서 경남 고성에 43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머리 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 조선에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경남 고성의 기생이었던 월이는 조선인 같지 않은 손님이 조선의 해안을 상세하게 그려놓은 지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고 그가 일본의 첩자임을 눈치챕니다. 월이는 몰래 지도를 꺼내 당항포 앞 바닷길이 육지를 지나 바다로 연결되는 것처럼 바꿔놓습니다. 1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당항포로 들어온 일본의 배들은 갇히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당항포에 있던 외선 26척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해 모두 격침시킵니다. 월이는 왜군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경남 고성박물관에 있는 고지도 2점에는 당항포 부근에 당시 춤추는 기생집이라는 뜻의 무기정이라는 기생집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7년 9월) 고성에서 월이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월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항포 해전 후 2일 뒤 율포에서 외선 7척을 격침시켜 2차 출정 사전 4승을 거두었으며 1차 출정까지 더하면 7전 7승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2차 출정을 마치고 음력 6월 10일 여수로 복귀합니다. 당항포 해전 다음 날인 1592년 음력 6월 6일 용인에서는
조선 군사 5만여 명이 脇坂康春 부대의 기습으로 와해되었습니다. 일본 자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豊臣秀吉 는 脇坂康春 에게 남해로 내려가 조선 수군을 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새벽녘에 과감한 기습으로 아군을 귀멸시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부상을 입은 어깨를 만지며 거북선 설계 도면을 보는 모습입니다. 음력 5월 6일 평양으로 피신했던 선조는 용인전투 패전 소식을 듣고 음력 6월 11일 평양을 떠나 영변을 거쳐 음력 6월 22일 명나라 국경 부근인 의주까지 피신합니다. 왜군은 1592년 음력 4월 13일 부산 침략 2개월 만에 음력 6월 15일 평양까지 점령했습니다. 평양의 상감께서 선조의 의주 피난 소식을 알게 된 이순신 장군은 지휘본부인 운주당의 지휘관을 소집하여 의견을 듣고 출정의지를 다집니다. 다가올 우리의 싸움이 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르겠네. 2차 출정을 마친 이후에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납부한 외선에 항복한 왜군들을 태워 가상 적군 이순신 장군이 3차 출정 계획을 발표합니다. 중요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 내일 밤 자정에 출동할 것이다. 준비하라. 장군, 적을 발견했습니다. 견내량입니다. 당장 밀고 들어가세요. 신중할 필요가 있어.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내어야 하고 견내량은 폭이 좁아 우리 판옥 대선들에게는 싸우기가 적절치가 않소. 폭이 좁고 물살이 세요. 아군 배들이 전후 좌우로 들고 나기에 적절치가 않소. 아군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고 더구나 적들이 육지로 피해 도망친다면 큰 효과를 보기도 어렵소. 난 들이치는 게 맞다고 봐. 그럼 경상우수군이 먼저 들이쳐 싸워주시는 건 어떻소이까? 뭐라? 우리만 들어가 싸우다 쳐 죽으란 말인가? 7척의 우수군 배로 들이치라니 그건 그냥 자살 행위 아닌가? 견내량 물길은 향도가 소상히 잘 알고 있으니 제가 유인해 보겠습니다. 전투 전날 김천손이라는 사람이 견내량 입구에 주둔해 있는 외선들을 발견하고 수군에 알려준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난종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형의 특성을 이용해 작전을 수립하려 하지만 원규는 무조건 치고 들어가자고 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조수정실록에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의 한산도 견내량 전투와 관련해서 원규는 병법을 모른다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군 출정하라. 적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끌어내리면 반드시 타격을 기억한다. 준비시켜놓은 나머지 배들도 내보내거라. 어서 배를 저어라. 이것을 빠져나간다. 함대 전체를 견내량 입구까지 그대로 참자진으로 이동한다. 이동기를 올려라.
한산대 배를 돌려라. 적군들을 최대한 보강하라. 진을 완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조선 수군이 일본 함대를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기 위해 후퇴하는 중 일본 배에 포탄이 떨어집니다. 광양 현감 어영담, 오포마노 이울룡의 배가 일본 함대를 유인해 후퇴하고 견내량 근처에 와 있던 이순신 장군의 함대와 합류해 한산도 앞바다로 이동하던 중 거북선이 일본 함대의 조직을 흐트려 놓기 위해 일본 배를 향해 돌진하면서 격침시키는 상황입니다. 거북선의 하단 중앙에 있는 도깨비 형상은 바닷물을 갈라주어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는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거북선 그림에는 거북선의 머리가 있는 그림과 없는 그림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 문서에는 거북선의 머리가 들락날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북선의 머리를 포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포탄을 발사할 경우에는 머리를 나오게 하고 직접 충격으로 격침시킬 경우에는 머리를 들어가게 하고 중앙 하단에 있는 도깨비 형상의 돌출 부분으로 일본 배의 하단부를 가격해 침몰시켰다고 합니다. 거북선은 양쪽으로 빠지고 뒤에 있던 일본 함대들의 추격은 계속됩니다. 왜군은 조선 함대를 잡기 위해 계속 노를 저으며 다가옵니다. 전함대 선회하라. 조선 수군의 교전 지침서에는 배를 선회하여 각면에 장착된 화기를 일제히 발사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수장脇坂康春 는 조선 수군이 한 번에 키를 돌려 방향을 바꾸어 자신들의 배를 둘러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주력 함선인 판옥선은 소나무를 주재료로 하고 참나무 등을 부재료로 사용하여 충격에 강하고 단단하며 부품들의 이음을 못을 사용하지 않고 결구법을 사용하여 충격을 받을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밑이 평평한 평저선이어서 물 아래로 잠기는 깊이가 얕아 방향을 전환하는 선회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숨은 주인공은 많은 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듯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어 배를 움직여준 격군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격군님, 감사합니다. 반면 일본의 주력 함선인 안택선은 アタケ船 배밑이 뾰족한 첨저선이며 물밑으로 잠기는 배의 깊이가 깊어 빠른 선회가 어렵습니다. 배의 주재료가 삼나무여서 가볍고 빠르지만 두께가 얇고 약해 조선 수군의 공격에 쉽게 파괴되었습니다. 발포하라. 이순신 장군은 외선을 향해 장군전과 포탄을 교대로 쏘아댔는데 그 형세가 폭풍이 불고 우레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이 막을 내렸습니다. 한산도 대첩으로 일본군 9천여 명이 사망하고 59척의 배가 격침되거나 납포되었고 조선군은 사망자 19명, 부상 11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脇坂康春 는 갑옷을 입은 채 등에 화살을 맞아 바다에 빠졌지만 14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助けて 무인도로 피신해서 10여일간 미역을 먹으면서 숨어 지내다 파손된 배에 나무판을 이용해 탈출했다고 합니다. 2003년 4월경 KBS에서 15대 후손과 인터뷰했던 영상입니다. 釜山は去年も参りましたけれども、あの辺りの小さい島々を見ますとですね、ああここで戦ったんだなと、またここで大変な、無人島に上がって、海藻ばかり食べておったそうでございます。私たちは小さい時から、その日を、記念いたしまして、海藻を食べる日と他のものは一切食べないで、海藻を食べる日ということで、先祖を偲んでお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 2011년 4월 중앙일보가 16대 후손과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15대 후손까지는 한산도대첩 패전 이래 온 가족이 해초만 먹었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갑자기 침략해서 조선의 국토와 백성들을 유린한 사건이었는데 일본 위기록 어디에도 도덕적인 책임을 언급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단지 전투 결과에 대한 기쁨과 분함만을 기록한 내용이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영국 해군 제독 출신의 군사학자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는 이순신 장군을 서양에 알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921년 저서에서 이순신 장군을 동방의 넬슨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인 넬슨은 나폴레옹의 정복 야욕을 무너뜨린 영국의 영웅입니다. 발라드는 이어서 한산 대첩을 이순신 장군의 최고 수훈으로 여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 대첩 1년 후인 1593년 음력 7월 15일 여수에 있던 지휘본부를 한산도로 이전합니다. 1593년 음력 8월 3도 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 장군은 지혜로운 계획과 작전을 세우는 곳이라는 뜻의 운주당을 만들어 사령부로 이용하고 동시에 병사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소로도 사용합니다. 1597년 음력 1월 일본이 조선을 재침했을 때 원균의 모함으로 1597년 음력 2월 관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한산도에서 지내게 됩니다. 1598년 음력 12월 16일 임진왜란이 종전된 후 126년에서 202년이 지난 영조, 정조 시기는 조선의 국력과 문화가 부흥된 시기라고 알려졌습니다. 1740년 영조 16년 때 107대 3도 수군 통제사 조경이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며 1597년 음력 7월 15일 원균의 7천량 해전 패전 후 폐허로 변해 있던 곳을 승리를 만드는 곳이라는 뜻의 재승당으로 복원하였고 근대화 이후 정부에서 여러 번의 보수 작업을 거쳐 사적 113호로 지정해 한산도 대첩을 기념하는 장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영조시대 문인화가 김윤겸이 1740년에 재승당으로 복원된 모습을 화폭에 담은 그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랬던 모습이 바로 이런 평화로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